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슬로우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댓글 이야기 네. 뜨겁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문자 안에 댓글 이야기가 언급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네. 정말 뭐 내부 총질이 어디까지 가나 싶은데요. 제 이게 자책골, 자살골이란 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댓글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라는 게 뭐 결론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댓글팀으로 비방한 게 사실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한동훈을 비방한 적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 댓글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건가요? 댓글팀으로 비방한 게 사실 아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댓글팀을 만드는지가 않았다면 댓글팀 같은 거 있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제 뭐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전체 딱 드는 워딩은 한동훈을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댓글팀을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 없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걸 한동훈이 알고 있다. 듣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반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 댓글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댓글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뭘 아는 사람들의 대화다. 둘 다 서로 이 댓글팀이란 존재를 알고 그걸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개한 메시지 같지만 거의 그대로 들어있었던 거죠. 그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네. 이분이 또 그 논란을 불지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된 이제 거죠, 내부 총질이라는 건데요. 이분은 또 이제 친윤에 분류가 되는데 강성 친윤인데 공천을 받지 못했죠. 이분이 이제 댓글팀은 한동훈이 운영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사감이 있을 수도 있긴 있고 있어요. 친윤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 이제 거둔 건데 이거 자체가 또 이 서로 지금 다 뭐 진흙탕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팀이 별도로 있었다. 그리고 이건 말씀이 강력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네, 그래서 대선 프로젝트 팀이 했다고 됐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더 센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최측근이 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관에게도 보고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면 그 기록을 꺼내놓겠다. 사실이 아니면 고소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쪽에서 이걸 반박하지 못하는 건 반박을 하면 실제로 이 장해찬 전 의원이 뭔가를 물증을 내놓게 되면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뭐 있었다는 방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가만히 있다는 거는. 근데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을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그런 거겠죠? 대선 후보에 나올 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여론 관리하는 모니터 팀을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제 댓글 관리까지 했다라는 건 이제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서기도 하고 원희룡 지금 이제 경쟁하는 대표 후보도 이런 말을 했어요. 논평도 반박도 고소도 고발도 이야기를 못하는 건 불리하기 때문이다. 꿀리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천하람 의원도 한마디 보태셨던데. 이분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유튜브를 관리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또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이 뭐 공무원들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드루킹처럼 뭐 매크로를 돌린 게 아니라면 불법은 아니지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는 이런 의혹이 있는 게 실제로 이제 대선 때 유튜버들, 극우 성향 유튜버들 많이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 유튜버들이 또 취임식장에 참석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유튜버들 면모를 보면, 도저히 이건 이 상식의 수준에서 논의할 수 없는 극우 성향, 혐오와 차별을 발언 일삼는 유튜버들 많은데, 그 유튜버들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도 놀랍고, 취임식에 초청도 했고, 이분들이 또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으로도 최근에 그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는, 활동비를 지원받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배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맞아요. 그 말들이 이런 유튜브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유튜버들 관리했다라는 의혹은 절대 가볍게 보기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천하람 의원은 어쨌든 뭐 관리를 했다는 건데 네네. 그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란 얘기를 한 거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네. 댓글 팀을 운영했다면 그거는 불법의 범위에 드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사실 댓글이라는 게 과거 이제 뭐 여러 차례 사건들에서 보면 포털의 업무 방해로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을 동용했다면 이제 그건 중립의무 위반이거나 아니면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기도 하는데 여론 조작이라는 것 자체는 범죄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론 조작이라는 거. 댓글을 막 뭐 이족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품질을 떨어뜨렸다고 하면 이제 포털 업체가 우리의 퀄리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이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직자가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했다면 이제 그건 뭐 배임이라든가 뭐 다른 범죄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처럼 외부에서 했겠죠. 아마 김건희 여사는 공적인 자리를 맡고 네네.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 외부에 어떤 본인의 팀이 있는데 그 네. 팀에게 보수를 주거나 아니면 뭐 자원봉사를 통해서 네. 어떤 유튜버들을 관리하거나 댓글을 관리했다면 그거는 지금 그거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는 명확하진 않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돈을 받고 아니면 커뮤니티 차원에서 우리 이거 한번 100% 올려보자. 아니면 이거 뭐 이 비추를 해가지고 뭐 순위 낮춰보자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도덕적인 비난과 별개로. 다만 이제 동료냐 동원이냐 차이가 있는데 네네.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만약에 대가를 줬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업무방해로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드루킹 사건 때도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해당이 됐었고. 그때도 업무방해였구나.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드루킹 선거법 위반에 해당 안 됐습니다. 그런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런 식의 여론 조작 자체가 범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금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강력하게 그렇죠. 지금 강공을 하고 이게 있는 거죠. 그냥 개인 차원이라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리고 개인 차원이라면 뭐 여전히 논란이 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지만 이게 정권 차원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라고 하면 여론 조작이고 네네.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다. 정권이 문을 닫을 만한 최악의 농단이다. 국기문란이다라는 말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을 동원하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벌인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물론 이제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면 실제로 이제 이건 뭐 법적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될 텐데 지금 이제 댓글팀을 뭐 사적으로 운영했다거나 그것도 물론 이제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되죠. 아직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근데 댓글팀 운영한다는 게 뭐 사실 다 그렇습니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제가 사실 또 이제 대학원에서 그 석사 논문으로 이 댓글과 많이 본 기사 이거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하루 나오는 기사가 한 6만 건 정도 되고 6만 건 중에 이 전체 조회수가 한 1억 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1억 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천 건 정도 기사 3천 건 정도가 기사 300건 정도가 이 3천만 뷰 정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의 기사가 압도적인 페이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롱테일처럼 다 짜잘한 기사들인 거죠. 300개요. 300건 기사 300건 많이 읽은 기사 300건 정도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여론을 뭐 모니터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리하는 팀에서는 이 300건에 붙은 댓글만 조작을 해도 댓글만 뭐 조작가 아니라 관리만 해도 여론을 흔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유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여론을 뭔가 관리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보고하기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뭐 댓글을 내려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우호적인 댓글이 뭐 몇 %입니다라는 보고하기 좋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댓글을 이 관리하려는 조작하려는 그런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을 생각해 보면은 네. 선거 때 같은데 단톡방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뭐 인터넷 카페, 지지자 카페 이런 네네.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네. 그런 데서 뭐 아무개 후보님 기사 떴습니다. 다 가서 네네. 작업합시다 이런 거 엄청 네. 많아요. 네네. 그런 게 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는 처벌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과거 사례였고 이제 과거 이제 이 드루킹 사건 때는 그래서 이제 매크로를 기계를 돌려가지고 한꺼번에 막 수만 건의 이제 그 추천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업무방해에 해당됐던 거고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정치인 직접 개입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문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 어떤 인위적으로 여론을 부풀리게 만들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드는 이걸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도덕적 그 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그 회색지대가 좀 있는 것 같네요. 후보자가 직접 그걸 독려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고 네. 지지자 그룹들이 막 여러 개가 있고 그 그룹에 그렇습니다. 또 활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핵심적인 그분들은 후보자하고 어떻게든 소통은 그렇습니다. 되겠죠.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후보자에게 뭐 전화를 받았다거나 해서 이제 그 팀이 이제 또 뿜뿜해가지고 이렇게 막 아니 뭐 보좌관이 네. 뭐 전화를 했을 수도 네네네. 있고. 아마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도 문재인 캠프를 대신해서 우리가 여기 영향력이 큰 우리 지지자 그룹이 있으니까 뭐 우호적으로 지내려고 했다가 사실은 덫에 걸려든 사건이었겠죠. 그렇죠. 논란이 있죠. 여전히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네네. 주장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하는 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네. 기업이 더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하죠. 들면은 우리 새로운 상품 나왔습니다. 자, 전 사원 여러분 가서 선풀 달아서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쿠팡 거는-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논란이 됐지만 아예 그 리뷰를 조작한다는 얘기가 네네네. 있었고요. 근데 그게 또 그것도 쿠팡 아직도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 사이트에서 자기들 업무방해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당연히 뭐 제품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면 쿠팡의 리뷰 같은 경우는 일반이 단 리뷰가 너무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이제 독자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죠. 삼성도 사실은 조직적으로 댓글팀 운영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아, 이 과거 법무실장을 지낸 김영철 변호사가 150명을 그것도 정규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이 위험한 거를 어떻게 알바를 쓰겠느냐라는 말도 했었고요. 기사 같으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라는 이건 의혹이지만 실제 밝혀진 사건도 있습니다. 대만에서 이 펑타이라는 업체, 이 삼성 제일기획 자회사예요. 그 업체가 알바를 써가지고 이 댓글 알바를 써가지고 이 경쟁 회사 HTC 스마트폰에 부정적인 그 댓글을 썼다가 들통이 났어요. 이것도 이제 1,000만 대만 달러에 실제로 이제 법원까지 가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한 4억 원 정도 벌금을 물었는데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드러난 정리가 된 사안. 그래서 해외에서 댓글 조작을 하다가 법적 처벌까지 받은 사건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게 들통나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건 업무 방해는 아니네요. 그거는 예를 들면 그 뉴스 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는 아니고 네네. 상대 경쟁 기업에 대해서 네네네. 피해를 입힌 게 네네. 인정이 됐다는 네네. 그런 네네. 이야기네요. 아, 그런 것도 인정이 되는군요. 근데 아까 좀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이명박 정부 때의 댓글 부대, 국정원 댓글 부대는 네. 밝혀졌잖아요. 네네. 재판을 통해서. 아이러니한 건 당시 수사팀장이 또 윤석열 당시 검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 넘어온 무렵에 이제 댓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정부는 되게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그 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사실 강직한 검사로 이 이름을 날리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보면 무려 3,500명 수준의 와 정부 이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원 3,500명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당시 그 대단하다. 김하영 씨죠. 그 이 오피스텔에서 셀프 감금 논란. 자 오피스텔 문을 걷어 잠그고 그 이제 들통이 나니까. 2012년 대선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심지어 고려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뭐 전라디언인이 그런 이제 차별적인 발언을 써가면서 댓글을 달고 예를 들면 그때가 그러니까 문재인 박근혜 네네. 대선인 거잖아요. 그죠? 이 박근혜에게 불리한 댓글에 가가지고 거기다 대댓글을 쓰면서 이제 뭐 굉장히 너 전라도니까 이런 댓글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걸 알아서 와 이런 국정원 지금 이런 걸 해서 이제 여론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 국정원 들어가려면 성적도 좋아야 되는데 네네.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국가정보원, 사이버사령부, 국군 기무사령부 등이 주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국가 예산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게 더 심각한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징역 4년을 받았고요. 김용판 당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은폐 축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났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 당시 이 여론 조작에 개입했던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김하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 불려나와서 증언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가림막도 두고 완전히 철저히 보호하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죠.
지금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하던 권은희 네. 당시 과장이 또 네네. 이거 폭로하고 나와가지고 또 네. 민주당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랬죠. 그러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작업을 했다면 불법이 될 수 있고 네네. 어떤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불법이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여론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처벌하기가 좀 애매하다. 네네. 이런 결론인 거예요. 네. 원세훈은 이제 이 국정원장의 직위를 남용해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고, 민간인이 여론 조작했다면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선거 행위를 이제 했다라는 게 그 처벌이 될 수 있고, 국정원 직원을 도입했다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되고 공무원으로 도입했다면, 그다음에 후보자 신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했다면 그 이제 그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 포털이나 이제 그 기업을 뭐 이제 서비스를 방해했다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단순히 베풀 가보자 아니면 뭐 이거 우호적인 뭐 이렇게 그 뭐 좀 띄워보자 아니면 좋아요를 눌러보자라는 것 자체는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인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면 네. 불법이 선거법 위반일 선거법 수가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있죠. 네. 근데 커뮤니티에서 으쌰으쌰해서 하는 행위는 민간인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요? 그거?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실 거기까지는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그 법적 영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드루킹 사건이 네, 정말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이건 어떤 김경수 지사가 이 건 때문에 이제 징역 4년을 받았고요. 네. 노회찬 의원도 드루킹에게 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중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이 드루킹은 파워블로거였습니다. 나름 누적 방문자가 980만 명이었고요.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이 추천수를 조작했다. 근데 이 무려 킹클랩이라는 무슨 그 당시 논란이 됐었죠.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2,000개 이상 아이디로 2만 개 이상의 댓글을 달았다. 기계적으로 쫙 해서 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은 또 많이 쓰는 그런 수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질의 아이디를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아이디들이 댓글을 달면 그게 또 높게 평가되거나 아니면 추천수라는 것들이 이제 기업의 뭐 랭킹이라든가 검색 순위 같은 데서 우호적인 그런 아이디들을 수백 개를 모아가지고 돈만 내면 그걸 이제 좋아요를 눌러준다거나 그런 이제 제품 홍보라든가 그런 데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 당시 이제 이 드루킹은 문재인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다가 나중에 인사청탁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비판 댓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무려 8천만 회 이상의 공감과 비공감 이 댓글 추천수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아이러니했던 건 이게 김어준 당시 TBS 뉴스공장 진행자가 이걸 처음 의혹을 제기했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발끈해가지고 이거 당장 수사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잡고 보니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의뢰한 여론 조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타깝기도 하죠.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약간 좀 약간 질이 안 좋은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이 김경수 지사 2년이네요. 징역 2년. 그리고 이제 드루킹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둘 다 이제 업무 방해로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뭐 네.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지만 네. 이 김동원 씨라는 분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네. 김경수 지사 쪽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네. 너무 다른데 네. 그거를 딱 연결시키는 네. 뭐랄까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심증과 정황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온 것 김경수 같은데. 지사도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호적인 그런 커뮤니티를 관리한다라는 그런 이제 나름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했었던 걸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중간에 막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그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그런 지지자들과 댓글과 관련된 활동과 이런 것들이 회색지대에서 뭔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우리 사회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회색지대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를 들면 비판 지금 이제 그 김건희 댓글팀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비판 기사가 있으면 사실 그 비판을 받는 지점을 고쳐야지 비판 기사를 뭐 흔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기사를 못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기사에 붙은 댓글을 좀 조작해가지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 사실 본질적인 해법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김건희 명품백 논란이 있으면 그 논란을 해결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기사를 어떻게 뭐 안 나가게 한다거나 그 댓글을 관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닐 뿐더러 과거에 지금 여러 차례 이제 댓글에 대한 포털 뉴스에 대한 소비 행태에 대한 여론조사 아니면 또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 댓글을 관리하는 게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으로 여론을 크게 흔들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많죠. 그리고 아마 김경수 지사도 사실 그 억울할 부분인 게 이 나름 뭐 파워블로그라 하고 엄청난 또 이렇게 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 드루킹의 여론 조작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또 그 결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이런 댓글 조작 때문에 댓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도구인데 네.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이 네. 사례가 있냐면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가 네. 정치를 시작하기 한참 전 네. 그러니까 청와대 가기도 한참 전에 201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인터넷 한겨레라는 매체에 칼럼을 처음 쓰게 됐어요. 네. 인터넷으로 칼럼 쓰는 거 기억이 그때로서는 납니다. 되게 네. 새로운 거였어요. 근데 조국 교수가 그때 서울대 교수였는데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댓글이 많이 달렸단 말이죠. 근데 댓글에 하나하나 다 답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칼럼 내용도 뭐 괜찮았지만 글을 네. 잘 쓰니까. 근데 댓글이 굉장히 공부가 되는 수준 높은 분들이 와서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네. 또 수준 높은 필자가 다시 대댓글을 달고 그래서 되게 그거 자체가 좋은 매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 댓글이 이렇게 막 많이 달리고 이렇게 막 조작이 들어오고 이러면서부터는 그런 걸 찾을 수 없이 이제 막 악플만 가득한 게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제가 이제 그 기자들에게도 댓글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 기자들은 이제 그 댓글을 다 읽어보면서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막 그 실제 댓글이 또 기사를 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요즘 저희 어머니도 왜 네 기사에는 이렇게 뭐 기레기란 댓글이 많냐라고 가끔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기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압박을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 심지어 또 이제 그 언론 노조에서 그런 그 조사도 했었는데 여성 기자들에게 또 굉장히 또 이 폭력적인 그런 댓글, 차별적인 댓글과 또 이메일로 또 이렇게 굉장히 욕설에 비슷한 맞아요. 그 공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이라는 게 중요한 공론장으로 역할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어뷰징이 너무 심해서 댓글 자체가 완전히 다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이버도 댓글을 하루에 달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댓글 추적을 해서 이 댓글을 단 사람이 다른 무슨 댓글을 달아나 쭉 이제 모니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평판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달아놨죠.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포털 댓글에 다중인격자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건 뭐지? 저는 뭐 현직 뭐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달았다가 또 다른 댓글에 가면 현직 소방관입니다. 달았다가 뭐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라고 댓글을 또 달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럴듯하게 달아놓고 예를 들면 현직 소방관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달면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의 이제 그 추적을 보면 뭐 소방관이었다,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뭐 이렇게 뭐 학생이었다가 뭐 그런 이제 사실은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소설가네요, 소설가. 이 그런 것처럼 이 댓글이란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이 어뷰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혐오 기사, 그냥 이제 뭐 좀 논란이 될 만한 기사에는 댓글을 차단하는 그런 정책도 두고 있고. 연예인 그 사망 사건이 많으면서 연예 기사에는 댓글을 안 달게 또 만들었죠. 사실은 이제 그런 어뷰징 행위들이 건강한 댓글 아니면 다른 사람 의견까지도 지금 이제 차단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소수의 댓글러들이 대부분의 네. 댓글을 뭔가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었던 것 아까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헤비 댓글러들도 있고요. 0.1%가 여론을 흔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보면 0.03%가 전체 댓글의 30%를 차지한다. 어마어마한 양으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막 수천 건, 수만 건의 댓글을 하루 종일 다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아까 그런 것처럼 이제 뭐 현직 소방관입니다,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그런 댓글들은 약간 그래도 좀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악플러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연예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댓글들이 있었고요. 그 언론인권센터 조사를 보니까 이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린 그 기사들을 따로 분석을 해봤더니 그중 상당수가 이 그냥 다운표 기사, 그러니까 사실 단순 인용 기사, 분석 기사가 아니 좋은 기사가 아니라 그냥 누가 뭐라고 말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의 이 공격성 기사들이 댓글들이 쭉 달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좋은 기사에 댓글이 달려서 논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굉장히 그냥 툭 던지는 그런 가십성 기사들의 댓글이 많이 붙고. 사실 안타까운 건 그런 기사와 댓글들이 실제 우리 뉴스 총량의 상당 부분을 또
잠식해버린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논쟁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 댓글 시스템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실을 가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자들도 기사 쓰다가 위축된다 댓글 때문에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것하고 합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네. 언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댓글 조작이.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에 이 미안하지만 포털 뉴스 때문에 여론 다양성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한국 국민들이 보는 뉴스가 몇백 개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다. 그 기사.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면 지금 뭐 김건희 입심 논란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사실 이슈의 그 다양성이 되게 제한돼 있고 몇 가지 뉴스를 가지고 한국 사회가 지금 다 같이 굴러가면서 거기에 이제 댓글 논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이슈가 되게 제한돼 있다. 정말 중요한 뉴스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이 몇 가지 그 분석 결과,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댓글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첫 댓글이 다음 댓글에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첫 댓글을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거. 첫 댓글이 부정적이면 다음 댓글들도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댓글에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방사성 뭐 살균 제품 그런 이제 뭐 화학 제품에 대한 얘기 있는데 첫 댓글이 부정적이면 그 다음부터 보는 사람들이 다 거기 동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과 별개로.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있으면 아 그래 이거는 이상하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건데 긍정적인 댓글이 있으면 또 그 기사에 동조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보통 제목 보고 또 댓글 보고 기사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많은 이제 기업과 정치인들이 댓글을 어떻게 조작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기사를 읽고 댓글을 보고 의견을 바꿨다라는 답변이 26% 정도 된다는 그 연구 결과가 그렇게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6%면 꽤 많은 거잖아요. 엄청 큰 거죠. 네.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뭐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뀌겠는데. 연구 이제 그 샘플링을 하면서 한쪽에는 부정적인 댓글을 맨입 보여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긍정적인 댓글을 보여준 다음에 두 사람의 이제 그 입장을 바꾸는가를 보면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댓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읽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이 조작에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댓글이 단순히 이렇게 어떤 포털 뉴스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는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보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네. 공론장에 지금 공론장에 왜곡 그렇습니다. 효과를 가져온다 네. 지금 이 네. 말씀이시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우리 것 같아요. 그 법에는 일테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그 처벌하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뭐 허위 사실을 하면 뭐 이렇게 처벌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유언비를 퍼뜨렸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 다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걸로 처벌받는 경우는 명예훼손이거나 역시 또 이제 업무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처벌한 법은 없어요. 그 거짓말이 누군가의 손실을 끼쳤거나 아니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댓글을 조작한다거나 허위의 댓글 아니면 뭐 누군가의 뭐 이 여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개입하는 행위들을 처벌한 법안이 없다. 사실 그거는 결국 우리가 또 과하게 처벌했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또 위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합의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제가 댓글 부대라는 소설도 있고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 제 장강명 씨가 썼던 건데 한참 됐어요. 네네, 2015년 맞습니다. 거더라고요. 네네. 옛날에 읽었어요, 저도.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거기 목차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네, 피해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증오를 네. 부추겨야 한다. 그렇죠. 지금 상황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지 그렇죠. 않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진실보다 거짓이 섞인 진실이 더 진짜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의 기술이 계속 진화하면서 발전해 왔죠. 그래서 이제 댓글 조작도 마찬가지일 텐데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또 그런 이제 동조 관상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시민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댓글을 다는 정치인이 그런 여론에 개입하는 행위는 정말 이 법적인 처벌과 별개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어떤 그 비판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뭘까요 이렇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댓글 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건 정말 참담한 일인 것 같습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진실을 지켜줄 거라고 너무 믿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약간은 좀 슬픈 결론으로 다다르게 제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글은 의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모든 기사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는 없지만 그 사실을 취사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사실이 배합되는 그 사실이 이제 배치되는 맥락에서 이제 의도와 거짓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라서 쓴 사람을 반드시 의심하고 읽어야 된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 내가 보는 어떤 글 한 줄에 내 사고가 얼마인지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언제나 다른 생각에 노출되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가라는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이 인터넷 공론장 시대의 중요한 리터러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댓글 이야기 가지고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괴벨스가 옛날에 히틀러의 참모 괴벨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돼야 된다. 피아노로 이렇게 음악을 흘려보내서 대중이 이 음악에 취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댓글팀을 운영하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의도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정말 괴벨스의 추종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그런 것들 가려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뉴스 하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도 이건 이런 측면이 있어 라고 한마디라도 이렇게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말 건네면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제 최승병 박사하고 테크노믹스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왜 뒤지게 됐는지, HBM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